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수치상 착시 효과인데다 정부 재정에 기댄 것이라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간 부문 부진 개선 여부가 하반기 경기 흐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 2017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선 벗어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 덕에 1분기 0.4%에 그쳤던 정부 소비 증가율이 2.5%로 커지면서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1.1% 성장 가운데 정부 기여분이 1.3%포인트였고 민간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오히려 성장률을 낮춘 요인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분기 중 크게 증가했던 지방 교부금이 실제 집행되면서 정부 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모두 큰 폭 상승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은 여전히 1분기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고 1분기 마이너스 9%대까지 떨어졌던 설비 투자 증가율도 2.4%에 머물렀습니다. 민간 부분의 경제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의 어떤 장기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경제 여건에 더 많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은은 3분기와 4분기 모두 0.8에서 0.9% 정도 성장해야 다시 낮춘 올해 성장률 전망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역 조건 악화로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가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25일 구미 국가산업 5단지 내 6만여 제곱미터에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차 전지 양극재 6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해 1,0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구미는 2차 전지나 소재 산업과 연관된 기업, 기반 산업이 많아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2분기 실적 공시 후 설명회에서 이같이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거래업체 다변화와 공정 투입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편의점 계산대에서 카드 대신 스마트폰 꺼내는 분들 참 많죠. 그만큼 간편 결제 서비스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편한 건 좋지만 무슨 페이란 이름의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간편 결제 시스템 사업 네이버페이를 떼어내 별도 회사로 만듭니다. 금융 영역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연결해서 사용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만 집중하는 회사를 만들어 제공 금융 서비스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같은 경쟁사들은 이미 투자, 보험 가입, 환전, 그리고 해외 현지 결제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간편 결제 이용액은 1,260억 원, 1년 새 86%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유통사, IT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간편 결제 앱을 내놓아 이제 그 종류만 5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앱마다 장점이 다른데 호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는 앱마다 가입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또 카드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서비스별로 저장해둬야 하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축적된 정보가 결국은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최근 터진 네이버의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부터 쿠팡의 주문 시스템 오류까지 IT 산업의 보안과 안전성은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더 활성화하려면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선결과제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초저가 출혈 경쟁에도 대형마트들의 실적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급성장 탓에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데요. 그러자 대형마트들이 기존 점포를 창고형이나 체험형으로 바꾸고 온라인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전국에 140개 매장을 보유한 홈플러스가 급성장 중인 당일 배송 서비스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물류센터를 새로 마련하는 대신에 기존 매장에 온라인 물류센터 기능을 더해 즉시 배송 가능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연내에 30개 매장은 상품을 대량 묶음으로 내놔서 기존 대형마트보다 더 싸게 파는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고 온라인 주문도 받을 방침입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신선한 제품을 믿을 수 있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온라인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성장과 이익률 저하에 시달리던 업계 1위 이마트도 창고형 매장을 늘리고 기존 매장 일부를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시장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뛰어들어 경쟁사 간 배송 시간 단축 싸움에 나섰습니다. 싼 물건을 다양하게 내놔서 고객을 끌어들이던 대형마트들이 변신에 나선 건 온라인과 편의점의 급성장 탓에 기존 방식으로는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체험하러 오거나 또 입어볼 수 있거나 그런 장소로 변하고 또 물류 배달이라든지 이런 업계 1위 이마트마저 2분기에는 처음으로 적자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 부진에 늪에 빠진 대형마트들은 지금 변신을 통한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법 집행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언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범죄로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과 불법 자금 수수, 경제 영역에서 시장 교란 반칙 행위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향후 검찰이 선거범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적극 나서겠다는 수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도 담합 억제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마무리하지 못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코오롱 인보사 사건 수사 등 기존 대기업 수사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도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반작용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본산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크게 줄었고 일본행 항공권 예매도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경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일본산 승용차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난해 대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2만 3,400여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흥행은 6월 말까지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달부터는 일본산 차량의 판매량이 꺾인 겁니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차를 구매하겠다며 견적 의뢰한 건수는 2,341건. 이달 1일부터 보름간 일본 차의 견적을 문의한 건수는 1,374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일본차에 대한 시선은 싸늘합니다. 일본차 소유주들이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수는 늘었지만 이를 입찰하려는 딜러의 수는 줄었습니다. 일본차 타고 다니면은 뭐 김치 던진다는 그런 뭐 농담 같지 않은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수리도 제대로 안 해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소문들 때문에 이제 저조한 부분들도 있고 요즘 중고 시장도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딜러들도 많이 힘들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왕복 티켓을 반값으로 할인해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매자가 적어 항공기 운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나 이제 9월부터 특히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타격이 커서 뭐 예약률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씩 전년 대비 더 낮거든요. 한편 전북 약사회로부터 시작된 일본 의약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향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가 향후 집값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이달 들어 4주 연속 가격이 오른 건데 서울 전 지역이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소폭 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지난해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호가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도입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 때문입니다. 집값이 더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도 들어 전세값도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입주 연차가 그리 길지 않은 일부 인기 대단지 아파트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강동구에 입주 예정 물량이 많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수도권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인천시가 2025년 이후에는 인천 지역 쓰레기만 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쓰레기 대란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를 협상하는 환경부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1992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이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매립지 이용 연장이 합의됐고 오는 2025년에 만료됩니다. 문제는 2025년 이후입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지만 이견 차이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유치 지역에 2,5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환경부가 이 중 절반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40% 이상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은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경제적, 재산적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각 지역의 자체 매립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 하지만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서울은 마땅한 매립지가 없다 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6일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추가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총 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이 순수한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순자산은 부채를 뺀 실제적인 자산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살펴볼 때 중요한 참고가 되죠. 저도 궁금한데 우리나라 가구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순자산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한국은행과 이 통계청이 지난 17일에 발표한 2018년 국민 대차 대조표 통계를 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순자산은 작년 말 1경 5,51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국내 총생산의 8.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재산이 4억 원 정도 규모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금액은 1년 전보다 8.2%인 1,174조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 순자산이 증가한 것은 금액 기준으로 공식 통계를 집계한 1995년 이후 최대였고 증가율 역시 8.3%가 증가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높아졌네요. 그렇다면 개별적인 가구의 순자산은 어떻게 됐나요? 네, 가구당 순자산도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가구당 순자산은 가계의 순자산인 8,726조 1천억 원을 지난해 추계 인구인 5,160만 7천여 명으로 나눈 뒤 평균 가구 원수인 2.46명을 곱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자 지난해 말 가구당 순자산은 4억 1,596만 원으로 이 역시 2017년 말보다 4.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있는 부채 없는 순자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네, 가계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은 50.5%, 주택 외 부동산은 25.7%였는데요. 즉 순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순금융자산은 22.2%, 기타는 1.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다면 이번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는 이 부동산의 영향도 컸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인 1,893조 3천억 원 대비 국민 순자산 비율 역시 8.2배로 7.8배였던 1년 전보다 0.4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국민 순자산 비율이 상승한 건 지난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비생산 자산 가치가 오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토지의 가치는 7.6%, 이 건물의 가치는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오른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택지 개발이 늘면서 건물이 있는 땅을 중심으로 토지 자산 가치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택지 개발 붐이 부동산 가치를 올리며 이와 함께 순자산을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영향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순자산이 높다는 건 국가 자체는 물론 가구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지만 OECD 주요국들의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이 가구당 순자산을 환산하면 48만 3천 달러였는데요. 이는 72만 3천 달러인 미국, 72만 8천 달러인 호주, 52만 4천 달러인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순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 자칫 부동산이 폭락하면 순자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순자산은 늘었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자산 비중을 보고 있노라면 부자체가 완벽히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순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모쪼록 국민의 순자산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